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업의 세계로 저희가 모셨는데 바꾸기로 했어요.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직업과 함께 책을 가져오셨거든요. 저희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더덕이고요. 김PD입니다. 네,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방원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바쁘신 와중에 현장에서 날라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 뵌 거는 강의를 들으면서 뵀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윤방원님이 직접 개최하신 강의에 먼저 갔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패시브 하우스 강의로 신청해서 갔더니 거기에 계셨고요. 그다음 얼마 전에 한 3달 전인가? 네네네네. 그때쯤 직접 하시는 또 강의에 가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집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한 50%는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도 모르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오늘 갖고 오신 책 제목을 한번 불러드릴 텐데요. 집은 이렇게 짓는 겁니다. 네, 이렇게 책을 내시기로 하셨어요. 네. 이제 강연을 한 지가 횟수로 한 7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셨어요? 네,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도 좀 올려달라. 아니면 강연 내용을 공유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말이 좋아서 이제 거창하게 건축까지 실제로 현장에서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핑계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정말 바쁘시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동영상은 제가 익숙한 플랫폼이 아니라서 그나마 익숙한 책을 내자라고 해서 이제 거의 한 7년 만에 책을 내는 것 같아요. 와, 정말 기다렸겠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다가 다들 집을 지으셨겠죠. 그래도 이후에 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건축이라는 게 시선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시선. 네, 사람이 어떻게 그걸 쳐다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니즈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이유가 단순히 전원이 좋아서 지을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뭐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 기간이 완료돼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하, 네네. 네, 집을 짓는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아기들 학교 때문에 예를 들어 저도 예전엔 그랬지만 우리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큼은 산에서 흙 만지면서 자라게 하고 싶다.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로망이죠. 네. 그래서 이제 좀 크면 아무래도 뭐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시로 나오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아서 집을 짓는 이유가 워낙 다양한 만큼 집을 쳐다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답은 없는 거지만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선도 있다.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시선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책을 내게 된 거죠. 저희가 미리 얘기를 잠깐 했는데 경영전공, 경제전공 어느? 정확하게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죠. 경제학을 하시면서도 심리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으셨던? 그거는 심리 쪽에 관심은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심리 건축가라고 제가 스스로 자신 있게 내지는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제가 집 짓는 일을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지인 중에 한 분이 자녀분이 이제 자폐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저랑 차 한잔 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서울 시내에서 살고 계시는데 네. 이제 애 교육 때문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 아무래도 이제 공기 맑고 이웃들과 이제 관계가 좋은 곳으로 가서 집을 짓고 싶은데 저한테 뜬금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자폐인 거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 애를 위해서 다락방이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가 심리건축의 시초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왜 부끄러웠냐면 자폐 환우분들이 다락방이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몰라서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한 번도 제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이쁘게 자재를 시공해서 도면대로 잘 갖다 붙이기만 하면 건축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 이후에 건축주가 건축물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혹은 건축물이 건축주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게 너무 창피했던 거죠. 아, 그때 뭔가 이렇게 탁 스치는 게 있으셨구나. 그렇죠. 이제 네. 흔히 표현하는 거 뒤통수가 딱 때린다라고 아, 네네. 하는. 예. 이제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이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쵸. 예,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게 범위가 점점 확대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흔히 이해하기 쉽게 경계성 장애인 분들까지도 네. 예, 건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이제 연구 범위가 확대가 되어 있으니 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연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구도 있고 제가 실제로 집을 지으면서 하고도 있고 외국 사례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고 이제 국내 논문 편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신경건축 연구회라는 곳에 이제 가입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가나 이제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예. 저쪽에 계시는 분들은 건축 전공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심리 전공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신경건축 연구회. 네네. 거기에는 뭐 일단은 정재승 교수님이 주축으로 만드신 그러세요? 연구회고요. 뇌신경 뇌과학자가. 뇌신경.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 건축가 분들이라든가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 분들도 계시고요. 예, 다양한 분들은 많지만 연구회 자체 내에서는 아무래도 건축가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구성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 놀랍네요. 제가 밴드를 가입해 있기 때문에 네. 그 얼만큼 자료를 찾아서 올려주시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네. 이제 건축 자료만 보고 있다가 네. 그런 것까지 공부하신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아유, 놀랍다기보다 그냥 아무도 안 하니까 그걸로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돈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한 분이 질문을 올려주셔가지고 읽어봐 드릴게요. 우님이 이 타이밍 굿이라면서 시골집이 무너져가고 있어서 집 앞 텃밭에 조립식으로 질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 잘 들어볼게요 하셨어요. 네. 심도 있는 주제군요 하셨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되는 거 많으실 거고요. 아마 노모가 시골집에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럴 경우도 신경 써야 될 게 또 따로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많죠. 네, 네. 맞아요. 그런 게 다 심리 건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몇 가지 여쭤보다가 너무 네. 신기했던 게 네, 전공이 경제셨고 그렇죠. 그리고 유통업에 계시다가 그리고 건축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건축을 선택했던 이유도 있으실 것 같고 그게 지금의 이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지인분의 자폐아이를 위한 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방 맞는 게 아무나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 맞고 누구는 그게 헛방이 되는데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죠. 그렇죠. 윤마원님한테 한 방이 됐다는 것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제가 이제 건축업 정확하게는 목수죠. 네, 목수를 선택하게 된 거는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유통업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영화를 봤는데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외국에는 이게 픽업 트럭이 되게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F150. 네네 그런 차들. 근데 그 장면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젊은 부부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주말마다 이렇게 자기 통나무 집을 지으러 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와. 근데 이제 딸아이와 이제 남자아이가 있었었는데 남자아이는 옆에서 아빠 이렇게 공구를 갖다 주고 딸아이는 오빠랑 같이 잠깐 놀면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피크닉 샌드위치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하하호 하면서 웃는 장면이 있었는데 당시 총각이었던 저한테는 그게 완벽한 가정처럼 느껴졌어요. 그 꿈꾸시는 게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연애를 할 때도 네. 어떤 매달 내지는 매번 만날 때마다 오늘은 뭐 하지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거든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이제 서로 교감을 한다 그럴까? 네, 이제 그런 네. 걸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저게 내가 바라는 정말로 결혼 생활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통나무 학교를 가게 됐어요.
우와. 느낌이 오네요. 일단은 통나무 맞고 뒤는 좀 이따 듣기로 하고 느낌이 온 게 가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상에 대한 부분을 들으니까 네네네. 윤방원님이 어떠한 집을 생각하시는지가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철학이 담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느낌이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대로 똑같은 일을 해도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느낌이 그 방향이셨어서 어찌 보면 그 유통업체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던데 그게 훨씬 더 지금으로 보면 윤방원님한테는 더 왜냐하면 거기 계셨으면 원하시는 삶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쉽게 말하면 목수를 선택을 했고, 그거 안 쉬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손재주는 좀 있으셨나 봐요. 일단은 그때 지금에 비하면 금액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데 일단은 수입이 괜찮았어요. 오. 네, 수입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아무리 수입이 괜찮아도 저희도 이 집 올 때 저희 아시는 지인분이 인테리어 쪽이나 이런 쪽을 하세요. 네. 그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손재주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팍 받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손재주는 뭐 어릴 적부터 미술 잘한다 내지는 조각 잘한다는 얘기는 들어서 네.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네. 전공을 잘못 선택하셨었네. 그렇죠. 아픈 기억이죠. 죄송합니다.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때는 네. 그게 대학 지나갈 때 이렇게 신체 검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록색약이에요. 그래서 자연계를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피했는데 외워서. 여기도 정록색약인데. 그러세요? 네. 저는 생각이 있는데 네. 저는 물론 그래서 제가 그 전기 뭐 전자 이쪽을 전공했는데 네네. 저항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색깔로 읽게 맞아요, 돼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그 시험은 항상 패스 시켰잖아요. 내가 그걸 왜 외워야 돼? 테스터 갖다 대면 되는데 라는 마인드로 한 번도 아무도 그건 시험 문제 안 내더라고요. 100% 그건 공감하시겠네요. 네, 그때 그럼요. 대단하세요. 저는 그래서 아예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 형님도 정록색약이어서 충분히 성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재수를 하고 다른 대학교를 가셨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재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는 전기 후기가 있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전기대를 떨어지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니 정록 성적은 전혀 문제, 오히려 장학생 성적인데 네. 이제 신체 검사에서 그게 안 됐다고 피드백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때 당시 어릴 때니까 형님이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러세요? 네, 이제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형도 정록색약, 저도 이제 정록색약. 그래서 이제 미리 접으셨구나. 그렇죠. 미리 아예 접었죠. 그래서 경제학을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더 되는 게 경영학은 좀 더 뭐라 그러나 하고 경제학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경제학은 수학을 많이 활용하는 맞습니다. 반면에 네, 경제학 출신 중에 수학 선생님들 많으시죠. 그렇죠. 네네. 경영도 수학을 안 쓰는 건 아닌데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되나 하면 사회학에 좀 더 가깝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대를 생각하셨던 분이니까 경제학이 더 맞으셨을 것 같긴 하네요. 그거는 그렇죠. 좀 이해되네요. 근데 뭐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뭐 제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서 건축 업계에서 어떤 이름을 떨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학에서 뭐 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경제학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연에 좀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셨으니까 네, 공감을 네, 네. 하시겠지만 네. 표현 단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공대생들의 문제점을 피해 가신 계기가 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공대생들은 자기네들 아는 것만 갖고서 자기네들이 히덕거리는 나쁜 심리 그렇죠. 공대 오빠. 있어요. 그거 뭔지 알죠. 네.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 단어 몇 개들은 당연히 상대방이 알 거라고 쓰는 착각을 단어들도 하죠.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경제 공부 좀 하느라 이렇게 들어보면
경제 전문가분들도 그런 우를 범하셔가지고 저희를 멘붕에 빠뜨리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결정적인 그렇죠.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공부 조금만 하는 걸로. 맞죠. 네. 넓고 얇게. 네. 어느 분들이 그래서 저희 와주시는 박 과장님이란 분이 습자지처럼 얇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네.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분도 예, 경제 용어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정말 좋아요. 얇게 네.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게 제가 봐서는 뭐 물론 지식의 깊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지식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학자분들이 하실 거고 맞습니다. 예, 저 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예,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공감을 이끌어내야 예, 뭔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최소한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요. 근데 정재승 박사님하고도 같이 일을 그 학교에 같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정재승 박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캐릭터시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할 많은 때. 분들한테 인정을 받으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또 학계에선 또 무슨 말들이 있는 거는 같은데 그거는 저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게 네. 그분들은 뭐 워낙에 또 그러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도 정 박사님하고 이제 워낙 같이 오래 얼굴을 봤으니까 네. 이제 서로 이름과 얼굴을 알 정도지 대강 학회 분위기는 짐작하시잖아요. 네, 네. 예, 이제 코로나 전에 저희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이제 사례 발표하고 연구 논문 서치하고 이제 토론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개인적으로 뭐 되게 친분이 깊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예, 제가 학교에 들어간 지도 한 5년 꽤 되셨네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넘거나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가벼운 농담을 할 수 있는 사이 정도는 됐죠. 그럼 친한 건데. 그러게요. 보통 알아 그러면은 나는 그를 아는데 그는 나를 모르는 게 아는 정인데. 최소한 정 박사님 딸내미를 봤으니까요. 그러면 그리고 정 박사님이 제 딸을 보고요. 상당히 친하시네요. 네. 기준이 굉장히 높으시군요. 안다는 기준이. 아유, 근데 다들 이렇게 저랑은 또 다르게 네. 예, 학자분들이시다 보니 이제 저처럼 이제 저는 막 던지는 친해지면 막 던지는 농담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보니 네네. 네,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기준이 네. 높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나무 학교를 가신 거고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일종의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쓰셨구나. 목수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네네네. 그거였던 것 같고 그 중에 그래도 재료를 목재에다 포커스를 맞추셨던 이유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통나무 학교를 갔던 건 영화 영향이 가장 컸고요. 영화 영향이 가장 컸고 거기서 통나무 집을 짓고 있었으니까. 네네. 미국식은 거의 통나무니까. 네네. 네. 또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통나무 카페가 막 맞아요.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예, 기억나요. 그때였거든요. 네. 그러다 캐나다에서 보니 목재 이제 사오고. 일거리가 되게 많았고, 그랬겠다. 예, 그래서 소득이 자연스럽게 예, 나쁘지 않았던. 이해가 경제학과 손재주가 조화를 네. 이룬 케이스셨네요. 그렇죠. 예, 네. 또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제가 현장에서는 되게 젊은 나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 들어보시니까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 네네네. 금방 또 이렇게 전직을 하셨던 네.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위에 선배님들이 되게 이뻐해줬던.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 유행이 꺼지고, 그렇죠. 예, 이제 생계가 힘들 무렵에 이제 한옥을 가게 됐고요. 그게 한 어느 정도 기간 정도의 통나무 집에 유행이 갔었죠. 저는 뭐 밖에서만 봤기 때문에. 토탈 기간은 제가 통나무 학교 가기 전부터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10년 동안 유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전직을 하고 5년을 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5년 기간 동안에 그 나무를 다루시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죠. 이제 전통할 점점 수 있는 통나무에 쉽게 말하면 계약 건수가 줄어든 거죠. 네, 그때는 제가 영업할 수 있는 뭐 쉽게 말하면 짬밥도 아니었고 예, 연력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팀원으로 일을 배우면서 근데 이제 점점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일은 다 배우셨을 정도의 시간은 되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러고 일이 없다 보니 통나무 쪽 같은 이제 나무를 만지는 곳이니까 통나무 현장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옥을 짓는 현장에는 엔진톱을 쓰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해요? 다 손으로? 네, 손으로 많이 했던. 진짜요? 네, 당시만 하더라도 그랬었어요. 팔뚝 굵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옥은 심지어 CNC 가공까지 하거든요. CNC 가공이라 하시면 네, 말 그대로 제재소나
이런 곳에 가서 기계가 이렇게 주먹장이라든가 다 맞죠. 블럭 나무를- 만들듯이 다 만들어서 나오는. 그래서 현장 가서 조립해서 일부만 이제 가다듬는 수준으로 목수들이 일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그걸 일일이 그 다- 당시에는 엔진톱 하는 현장이 많지 않아서 저희 통나무 쪽에 있던 분들이 한옥 현장을 가게 되면 되게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작업 오. 속도가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렇겠다. 네, 이제 그래서 한옥을 좀 머물렀었는데 네네. 이제 그때가 한옥의 개량 작업이 거의 시초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옥을 많이 보급하자. 그랬겠어요. 네, 그쯤 당시가.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흔히 얘기하는 외부 모양은 한옥인데 네. 내부 들어가면 아파트인 네네. 한옥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아하. 이제 근데 그 내부 작업을 경량 목조 주택 목수들이 와서 많이 하셨었어요. 이해가 가네요. 이해되시죠? 나무니까. 네, 나무니까. 네네네. 이제 그 당시 어렸던 제 마음에는 신경질이 나는 거죠. 왜요? 고생은 저희가 하는데, 예, 그러한 일들의 마무리는 그분들이 하니까, 예, 칭찬은 그분들이 또 일당도 그 당시 저보다 더 많이 가져가셨었고. 한옥 쪽 목수분들이 정말 약간 뭐라 그러죠? 그 명장처럼 이렇게 뭐가 주어지나요? 이름에? 그렇죠. 있죠. 당연히 네네. 지금도 있고요. 문화재 보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가에서 한옥을 갖다가 뭐 명장이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국가에서 지정하고 일을 주는 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관련된 절이라든가 뭐 궁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확 와닿는 건축 양식이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전통적이면 쓰기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간혹 이제 제가 한옥에 대해서 그래도 맛은 조금 봤으니 많은 분들한테 상담할 때 저한테 전통 한옥을 지어달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전통과 업계에서 생각하는 전통은 완전 다른 어너더 레벨이에요. 네네. 예, 제가 이제 전통으로 지어달라는 분한테 꼭 여쭤봐요. 어떤 전통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전통 한옥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다. 그렇죠.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전통 한옥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그 군불 떼야 되죠, 군불도 군불. 밖에 있죠. 네네. 아궁이에다가 네, 아궁이 나무 밖에 넣어서 있다. 떼든지.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창 얘기하시잖아요. 궁궐에 있는 예, 멋있죠. 아니면 절에 가면, 네네. 네, 이런 데 가면 펜션에 가면 네네. 들창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한옥이 좋은 이유는 그거지만 반대로 생활에 불편한 이유도 그거다. 한옥엔 벽이 없어요. 그렇다. 맞아요. 그러네요.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네. 거네요. 그래서 이제 기둥보 구조, 이제 외국말로 하면 포스트앤 빔 구조라고 하죠. 기둥보 구조니까.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사실 수 있겠냐? 라고 하시면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고, 그래서 이제 경량 목조 주택에 목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포스트 앤 빔 사이에 막아야 되니까. 벽을 세워야 되니까. 네. 근데 그 벽을 세우는 기술은 한옥에는 없거든요. 그 옛날 조선시대 주택 같은 걸 보면 흙벽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또 그런 식으로는 안 짓죠? 그런 식으로는 안 짓죠. 일단은 그 당시에는 저는 흙집은 요즘도 짓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 옛날의 것을 무시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재료의 태생 자체가 집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흙이. 예, 이유가 쉽게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 조상님들이 현명하시죠. 경험치도 저희랑 비교 안 되게 높으시죠. 근데 흙이 그렇게 좋은 건축 자재라면 왜 궁궐에서는 흙을 안 썼을까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왜 백한 양반집에서는 안 썼을까요? 네, 설령 흙을 썼다 하더라도 피니쉬에는 반면히 회백을 바르셨죠. 흰색으로 이렇게 칠하셨죠. 네, 근데 우리 서민들이 사는 집에는 그게 아니죠. 아니죠. 네. 흙이 노출돼 있고 맞아요. 집이 노출돼 있고 네. 그래서 1, 2년마다 내지는 장마철마다 흙을 계속 이렇게 논에 가서 떼어 넣어야 되겠죠. 그랬군요.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흙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주택의 편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옥에서 벽을 쌓는 거는 흙으로 하기에는 요즘에는 너무 미련한 방식이니 예, 경량 목조 주택 분들이 와서 이제 규격화된 자재를 가지고 와서 쉽게 벽을 만들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는 벽을 만드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넘어갔고 이제. 그렇죠. 지금의 건축 문화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량 목조 주택을 접하게 돼서 네. 이제 경량 목조 주택도 지금은 거의 주업처럼 되어 버렸죠. 네네. 지금 주로 그러니까 경량 목조 주택을 주로 지으시는 그렇죠. 주로 네네네. 하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는 뭐 거의 건축의 기본이다 보니 예, 철근 콘크리트 주택, 뭐 경량 목조 주택, 통나무 주택, 뭐 일본식 중목 구조 주택 이런 것들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식은 뭐가 다르게 되는 거죠? 한국식과 일본식의 가장 큰 차이는 중목 구조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좀 중량이 있는 좀 크기가 큰 조금 나무, 있는 사이즈가 있는. 네네네. 근데 이제 일본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자체는 지금 현재 이제 커다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적산가옥이라고 남아 있는 네네네. 그런 있죠. 주택들을 보면 네. 기둥으로 쓰는 나무가 다 사각이에요. 거의 정사각에 가깝죠. 네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한옥이나 동그랗죠. 옛날 초가 같은 경우에는 둥그런 집들이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설명을 너무 깔끔하게 해주시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초가 같은 경우에 아니면 카페 가서 보시면 석가래 그냥 동그란 게 맞아요. 휘어진 모양 그대로 다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네네. 예. 근데 일본식 중목 구조는 그걸 다 이제 사각으로 이쁘게 깎아 놓죠. 일본 사람들 성격이군요. 좀 더 깔끔하고 그렇죠. 규격화된 걸. 규격화되고 네네. 예,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제 공장 제재소에서 다 사이즈를 맞게 재단을 해놓은 나무를 현장에서는 거의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예. 그럼 지금도 이제 한옥 쪽도 많이 하시는. 아니요, 지금은 거의 한옥 쪽은 하지는 않고요. 네. 예, 의뢰가 들어오면 하긴 하는데 한옥은 지금은 거의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주택 시장에서는 마켓 쉐어 내지는 프로테이저가 굉장히 작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한옥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또 그것도 그 한번 세미나도 듣고 은평 한옥 지구에 네네네네네. 가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건축주분 한 집을 봤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네. 일반인들이 짓기에는 네. 네.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제가 봐서는 일단 가치관, 아까 제가 집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건축가분들이 한옥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인문학자분들도 같은 설명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한옥은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귀족집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귀족집을 지금 현재 기준에 맞춰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게끔 하자라는 모토로 가고 있잖아요. 한옥 보급률을 높인다는 의미 자체가. 네네. 예. 여기서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해된다. 네네. 네. 그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어떤 지원금 같은 제도가 있는데 그렇죠. 그 지원금에 대한 그 규제가 굉장히 엄격해서 네, 맞습니다. 완전 전통에 가까운 거 아니면 지원금 못 받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진짜 보급하려는 뜻이라면 그 벽을 좀 낮추던가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네. 한옥이라는 용어 자체의 정립을 지금 현대 사회에 맞게끔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북촌, 서촌 막 이렇게 네.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조선 시대는 다 양반 마을이었어요. 네. 즉 외국식으로 표현하면 귀족 마을이었죠. 그러니까 귀족의 주거 문화를 현대에서 우리가 국민소득이 올라갔다고 전 국민한테 보급하자.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네네.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전 국민을 귀족화시키거나 네, 반대적으로 주거 문화를 어떤 특정적인 것들을 한국적인 것들을 포인트를 집어서 이게 한옥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도 한옥이다. 한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보급하자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맞네요. 네, 이렇게 지금은 개량 한옥이라는 이상한 말로 네. 이게 귀족집도 아니고 평민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통도 아니고 현대도 아닌 좀 이상해졌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개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골집들, 민속촌에 가면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그건 네. 한옥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민들의 초가집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한옥은 거기 예를 들어 민속촌에 가면 관아라든가 네네네. 이런 것
것들이 한옥인데 그 그렇죠. 정의 자체가 네네네. 이거는 귀족의 집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여기 연결돼서 한번 생각해 본 게 유럽에 보면 외관을 유지하면서 내부를 계속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느낌도 지금은 한옥으로 포함을 안 시키나요? 애매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애매한 것 같아요. 이유가 아까 제가 용어 정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한옥을 단어 그대로 보면 한국의 가옥인 거거든요. 네네. 그럼 초가집도 한옥이에요. 들어가야 되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통상적인 한옥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반님들이나 사시든 아니면 관청에 기와가 올라가 있는 네. 고려등 같은 기와집을 한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노화집은 한옥이 아닌가요? 한옥이죠. 한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정립이 건축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전반에서 먼저 정립이 돼 줘야 된다는 거죠. 네. 야, 그 잠깐 얘기 나오는데도 굉장히 심도 있다. 이 요원한데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 쉽지 것 않죠.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무언가가 하나가 치고 나가서 선두를 이끄는 건 좋지만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맞아요. 인식이 돼야 되는 게 그게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해가 되네요. 유럽에 보면 그 귀족들이 살던 집들만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이 살던 집들도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부만 그 필요에 의해서 계속 개조하는 형태로 하면서 그 도시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체코 갔을 때 신기했던 게 밖은 옛날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완전 현대식화돼 있고 그 안에 정원이나 이런 거는 이거 완전 딴 세상이네?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에어비앤비를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그거는 건축 기술 부분도 조금은 들어가는데 유럽 건축에서 귀족 문화 내지는 어떤 공적인 관청 같은 건축이라고 했으면 다 석조 건물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런 그러다 것도 보니 있겠구나. 우리의 이제 인방 이제 창문 위에 튼튼하게 역할을 해주는 게 석조가 무겁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건축물들은 창이 세로 창이 많았죠. 좁고 세로 창이 네네네. 많았죠. 그래서 이제 르꼬르비지에라는 분이 가로로 긴 창을 동양에 와서 보고 그걸 서양에 처음 접목시켜서 유명한 건축가가 되신 거예요. 아, 그게 오. 재료 때문에 생긴 차이군요.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면 돌을 3m짜리를 창문 위에 올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죠. 아니 되죠. 네.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데렐라라든가 이런 뭐 라푼젤 이런 거 다. 라푼젤 이런 거 네네. 보면 창이 다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맞아요. 길어요. 아, 이유를. 와, 이렇게 그러다 쉽게 보니 설명해 거꾸로 주셔. 얘기하면 네. 석조 건축물은 수백 년이 지나도 괜찮은 거죠. 껍데기는 돌로 돼 있으니까. 맞네요. 안타깝네요. 네,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총알은 버틸 수 있죠. 그렇죠. 불도 안 나고. 네, 불도 안 나고. 그냥 포탄만 다이렉트로 그렇죠. 맞지 않는다면. 그게 컸겠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목조가 주였잖아요. 네. 목조가 주다 보니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이 나거나 불이 나거나 하다못해 산불만 나도 얼마 전에 이제 아픈 일이었지만 양양의 낙산사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산불만 맞아요. 나도 다 불이 타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 예,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네,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석기시대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목기를 훨씬 많이 썼을 텐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건 석기다. 그렇죠. 이렇게 맞네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죠.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 체코라든가 네. 이런 곳들이 유럽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거기에도 가서 보시면 정말 잘 보존되어 있는 거는 석조 건축물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네네. 맞네요. 목조는 본 기억이 별로 없네요. 네네. 이렇게 네네. 보니까. 이 연결이 되네요. 우리나라에도 탑 같은 경우도 석조 돌로 만든 탑들은 남아있지만 그렇죠. 그냥 우리 달달 외웠던 목탑. 목조탑 그거 네.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이해가 좀 되네요. 특히나 네네. 전쟁이 많았던 뭐 유럽도 많았는데 걔들은 돌이었고 우리 나무였다. 네. 그러네요. 어떤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만한 그 시대의 건축물들은 유럽 쪽은 돌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네요. 네, 이제 동양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나무가 많았다. 아, 맞네요. 그래서 네. 경복궁이 계속 타고 다시 짓고 타고 다시 짓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거의 온 나라 살림이 거들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무도 그 전 그게 와닿더라고요. 조선 초기에 그래도 목조주택들이 기둥이 반듯했던 반면에 뒤로 가면서 나무가 이게 기둥이 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똑바른 나무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랬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만큼 대역사이기도 했고요. 네. 집을 짓는 것 자체가. 맞아요. 네. 이해가 좀 되네요.